여러분, 일본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꼼짝도 안 하던 경제 정책을 확 뒤집어 버렸는데요. 이게 당장 우리의 일본 여행 계획부터 주식 계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아주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30년입니다. 30년. 와, 정말 긴 시간이죠? 전 세계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때 일본은 거의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 하면서 초저금리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금 그 30년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게 이거죠. 도대체 왜 하필 지금 30년이나 된 정책을 바꾼 걸까요? 일본 중앙은행을 움직이게 만든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본은행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는 겉으로 내세우는 공식적인 이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진짜 이유는 저거지 하고 분석하는 속내.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그림이 딱 그려집니다. 먼저 공식 발표는 이렇습니다. 우리 경제 이제 디플레이션 터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이 비정상적인 정책들 다 끝내고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아주 그럴듯하죠.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에이, 그거 말고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잖아요. 바로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는 엔화 가치, 이 엔저 현상을 더는 못 버티겠다는 거죠. 엔화 약세, 그러니까 엔저가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요? 아주 간단해요. 예를 들어 어제 1달러짜리 과자를 100엔에 사왔다면 오늘은 150엔을 줘야 하는 거예요. 내 돈의 가치가 뚝 떨어진 거죠.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오르니까 이걸 원료로 쓰는 국내 상품 가격도 다 같이 오르는 겁니다. 라면값, 빵값, 기름값 전부 다요. 이러니 일본 서민들 입장에서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바로 이게 핵심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일본이 왜 이런 극단적인 정책까지 쓰게 됐는지 알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 유명한 잃어버린 30년으로 짧게 여행을 한번 떠나보죠. 자, 보세요. 90년대에 거품 경제가 뻥 하고 터지면서 기나긴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이걸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2012년에 아베노믹스라는 걸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근데 그래도 안 되니까 2016년에는 진짜 상상도 못할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마이너스 금리.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는커녕 보관료를 내야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정책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3월 드디어 이 기나긴 실험을 끝내고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는 바로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금리는 정부가 거의 애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발 돈 좀 은행에 쌓아두지 말고 시장에 나와서 쓰세요.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세요. 하고 등을 떠미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일본 경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제 엔저의 시대는 끝나는 걸까요? 일본 여행 갈 때 환전 이득 보는 것도 이제 끝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금리 올렸으니 당연히 엔화 가치도 오르겠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답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내부에서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일본은행이 브레이크를 꼭 밟고 있어요. 자, 속도 좀 줄입시다 하면서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 조수석에서 총리가 엑셀을 끝까지 밟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더 달려야 해 하면서 돈을 막 푸는 거죠. 차가 앞으로 가겠어요? 뒤로 가겠어요? 완전 혼돈의 상황인 겁니다. 정부가 밟는 엑셀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조 3천억 엔. 와, 감도 안 오시죠? 우리 돈으로 대략 174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더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이러니 중앙은행이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푸는 이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빚입니다, 빚. 나라 빚이 계속 늘어나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저러다 일본 핏더미 앉는 거 아니야? 하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엔화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금리를 올려도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 더 직접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내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중요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쓰던 일종의 금융 꿀팁 같은 거예요.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일본에서 엔화로 돈을 엄청나게 빌립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자가 훨씬 높은 미국 같은 나라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거죠. 그 이자 차이만큼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구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 증시를 밀어올린 막대한 자금이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럼 이 파티가 끝날 수 있다는 공포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엔화 빚의 이자가 비싸지니까 투자자들이 아이고 빨리 빚부터 갚아야겠다 하면서 전 세계에 투자했던 미국 주식, 한국 주식을 전부 다 팔아치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세계가 일본의 금리 인상을 주목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작년 여름에 일본이 금리 올릴지도 모른대 라는 소문만 돌았을 때도 시장에 한번 휘청했어요. 그만큼 무서운 시나리오인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막상 금리를 올리고 나니 시장이 생각보다 잠잠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까 봤던 그 브레이크와 엑셀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정부가 돈을 더 세게 풀고 있으니 에이, 엔화 가치 당분간은 안 오르겠네. 아직 빚 갚을 때 아니야 하고 투자자들이 버티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지켜봐야 할까요? 투자자라면 이 세 가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첫째,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일본 정부가 돈을 또 얼마나 풀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중앙은행과 정부의 이 줄다리기에서 결국 누가 이길 것인가? 이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엔화의 운명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이 결정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일본은 30년 만에 엄청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줄을 조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쏟아붓고 있죠.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두 힘.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 질문의 답에 앞으로의 세계 경제 지도가 달려 있습니다.